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 결혼 5년차 무자녀 30대 여성입니다. 저와 남편은 한국에서 만나 1년 정도의 연애를 했어요. 그러던 중 남편이 주재원으로 발령이 났고요. 남편은 저에게 혼자 가고 싶지 않다며 프로포즈를 했고, 저는 다니던 회사를 관두고 남편 하나만 보고 미국에 같이 오게 되었어요. 갑자기 결정된 탓에 혼인신고만 부랴부랴 하고 결혼식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이를 딱하게 여긴 친정에서 정착비로 쓰라시며 5천만 원을 준비해 주셨어요. 시댁에서도 비슷하게 준비해 주셨고요. 주재원으로 생활하는 동안 넉넉한 월급이 나와서 생활에는 어려움이 없었어요. 저희는 나중을 위해 양가에서 마련해 주신 현금은 쓰지 않고 그냥 두었어요. 그렇게 어느새 주재원 생활이 끝나갈 무렵 남편은 미국 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고, 그렇게 저희는 미국에 정착하게 되었죠. 시부모님께서는 저희가 미국에 정착한 이후로 1년에 한 번씩 오셔서 한 달에서 2달 정도 계시다 가세요. 자식 보고 싶어서 오시는 건 당연한 거니까 저희도 시부모님이 오실 때마다 좋은 추억 만드시라고 현지 관광도 보내드리고 크루즈 여행도 보내드리고 했어요. 둘 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건 아니라서 매번 같이 다니지는 못했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했지요.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시부모님과 저희 부부 사이에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말이죠. 문제는 신우랑 동서가 절 찾고 못된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 같았어요. 신우랑 동서는 제가 대학원 공부를 시작한 걸 알더니 저에게 아줌마가 이제 와서 무슨 공부를 또 한다고 그러냐며 비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일만 골라서 하니 애가 안 들어서는 게 아니겠냐며 제 아픈 속을 긁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말하면서 저도 모르게 영어를 썼나 봐요. 그러자 저한테 미국 물 좀 먹었다고 유세 떠냐고 비웃더라고요. 할 말이 없었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신우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첫째가 중학생이 되면 저희에게 애를 보내겠다고 말버릇처럼 말하더군요. 현지에서 대학교까지 보낼 거라면서요. 제가 현지에서 학교를 보낼 거면 유학원을 통하면 된다고 알아보시라고 말하니까, 아니 가족이 거기에 있는데 왜 유학원에다가 큰 돈을 써서 보내냐고 펄쩍 뛰더라고요. 뭐하러 헛돈을 쓰냐면서 말이에요. 처음엔 제가 정말 미안해하며 안 된다고 상황 설명을 완곡하게 몇 번이고 했어요. 근데 이건 무슨 속기의 경읽기도 아니고, 그럴 때마다 우리 애는 혼자서도 똑 부러지고 아침에 애 깨워서 등하교만 시켜주면 되고 어차피 매일 먹는 밥 너네들 먹을 때 숟가락 하나만 더 놔주면 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렵냐며 저에게 따지듯 묻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어린애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도 않고요. 전부 다 부모가 차로 태우고 다녀야 하고 챙겨줄 것도 많거든요. 한국만큼 안전하지도 않고요. 이런 상황을 설명을 해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더라고요. 결국 제가 꾹꾹 화를 참으면서 절대로 안 된다고 못을 박았더니 그 부분이 힘들면 이제는 자기도 같이 올 테니 아예 방 한 칸만 내놓으라는 식이더군요. 급기야는 이 소식을 들은 동서도 압수해서 자기도 딸하고 같이 오겠다며 넷이서 한 방 쓸 거고 애들 등하교도 본인들이 다 시킬 거니 전 신경 쓸 거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졸지에 남도 아니고 시댁 식구 4명이 이 집에 눌러 살겠다는데 어떻게 신경을 안 써요. 무엇보다 신우랑 동서 둘 다 영어가 하나도 안 되고 운전도 못하기 때문에 결국엔 저랑 신랑이 다 나서서 도와줘야 할 판이거든요. 저는 결국 이 일은 더 이상 제 소관이 아니라는 생각에 남편에게 알아서 하라고 넘겼어요. 며칠 뒤 남편이 어떻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신우와 동서한테 이메일이 왔더군요. 저더러 외동이라 이기적이고 정이 참 없는 사람이라면서 저 때문에 자기들하고 제 남편하고 사이만 불편해졌다고 하더군요. 이런 상황이 참 그렇다 라고 표현을 하대요. 저는 굳이 답장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어요. 차라리 이렇게 저 혼자만 나쁜 사람 되고 끝나는 이야기기를 바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연락을 더 이상 하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오더군요. 아무리 제가 시어머니께 딸 같은 며느리처럼 대해도 결국 신우랑 동서의 입장이 먼저 같더라고요. 일단 시작은 시어머니도 저랑 남편이 바쁘고 힘들게 사는 것도 알기 때문에 엄마로서 마음이 아프다였지만 결국 딴 사람도 아니고 한 가족인데 방 한 칸 내어주는 게 그렇게 어렵냐는 본론이 나오더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차피 지금은 한국도 미국도 피차 힘든 건 마찬가지니까 너네가 잘 준비해서 내년까지 우리 손주들 학교 문제없이 잘 다닐 수 있게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라고 하시더군요. 신우나 동서 때문에 제가 정 불편하면 시어머니가 직접 애들을 데리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머리에서는 수만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격대로 받아치기엔 남편 입장이 걱정되고 남편을 더 이상 난처하게 만들고 싶지도 않았지만 그냥 참고 있을 수도 없었어요. 저는 결국 시어머니께 반대로 형님 시댁에서 형님께 이런 부탁을 한다면 시어머니는 뭐라고 말씀하시겠냐고 따지듯 물었어요.
형님이 하루에 몇 시간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동동거리고 사는데 거기다 이런 부탁을 하면 뭐라고 하실 거냐고요. 솔직히 운전도 못 하시고 말도 하나도 안 통하는 곳에 오셔서 어떻게 손주들을 돌본다는 말씀이시냐고 물었네요. 이 대화를 그대로 남편에게 설명했고 남편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어요. 남편은 자기 가족들이 이런 부탁을 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너무 부끄러워하고 자존심도 많이 상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저도 더 이상 뭐라고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저는 이 문제로 여러 사람과 이야기하는 게 너무 피곤해서 그냥 이제는 될 대로 되라는 기분이었는데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말았어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하기도 전에 시어머니께서 한국에 계신 저희 어머니께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정중하게 부탁하는 어투였지만 결론은 제가 외동으로 자라서 가족 간의 도리를 모르는 것 같으니 사부인이 잘 타일러 달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남편 기죽이지 말고 타양살이하며 생고생하는 남편 좀 보듬어주게 하라는 당부도 있더군요. 지금까지 일에 대해 전혀 모르던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는 저와 신랑에게 자초지종을 물으시곤 저보다 더 분개하셨어요. 결혼할 때도 사실 양쪽 집안 간 크고 작은 마찰이 있었지만 저희 부부의 행복이 먼저라며 많이 참고 양보하셨는데 이런 연락을 시댁에서 해오니 얼마나 황당하셨겠어요. 화를 삭히신 저희 어머니가 가장 먼저 꺼내신 말씀은 남편에게 중간에 끼어서 가장 곤란하고 마음 아프겠다며 이해한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는 저희에게 사부인이 이렇게 연락을 해오신 이상 이건 이제 어른들의 문제인 만큼 너희 부부는 신경 끄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도 저를 따로 불러 이 일로 행여난 남편 탓은 하지 말라고 남편이 지금 가장 힘든 사람일 거라고 제 남편 걱정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남편에게 내가 보기엔 우리 딸이 자네를 잘 챙기고 존중하며 사는 것 같은데 무엇 때문에 사부인이 남편 기죽이지 말라는 얘기를 했는지 말해보라고 하시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이 시어머니랑 통화할 때 저한테 면목 없는 부분이 많으니 제발 이치에 안 맞는 얘기해서 자기 쪽팔리게 하지 말라고 했나 봐요. 그러자 너네 미국 갈 때 돈을 5천만 원이나 해줬는데 뭐가 면목이 없냐고 난리를 치셨나 봐요. 그 이야기를 들은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다시 그 돈을 돌려드리자 하니 남편이 그럴 필요 없다고 딱 자르더군요. 누나도 여동생도 결혼할 때 다 그만큼 받았다면서 자기가 양보할 필요 없다고요. 저희가 더 이상 대응을 하지 않으니 얼마 뒤 시어머니가 저에게 직접 또 전화를 하셨어요. 시작부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면서 노발대발 난리가 나셨습니다. 저더러 너 하나만 참으면 되는 걸 어려운 일도 아닌 걸 가지고 이 사단을 만드냐 하시면서요. 너 때문에 우리 아들, 지네 누나, 동생이랑 사이 다 틀어지고 사람 하나 잘못 들어와서 집안 꼴 풍비박산 났다고 역성을 내시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남편이 전화를 건네 받았고 남편은 2번 다시 이딴 소리 할 거면 앞으로 전화하지 말라면서 냉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이런 걸로 마음고생시켜서 정말 미안하다고 오히려 제게 사과를 하더군요. 시부모님과 저희는 지금도 냉전 상태예요. 사실 저는 시어머니가 아무렇지 않은 듯 다시 연락해오시길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먼저 연락을 하면 남편을 다시 이 진흙탕 같은 싸움에 끌어들여야 할까봐 걱정이에요. 비록 사이다처럼 속이 뻥 뚫리는 결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 이번 일을 통해 남편에 대한 확신이 생겼어요. 앞으로도 이 남자 하나만큼은 믿고 살아도 될 것 같아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8년차 30대 후반의 주부입니다. 한국에서 며느리로서 살아가는 여자들이라면 제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아들만 셋인 집에 둘째 며느리로 시집왔지만 아주버님이 결혼을 하지 않은 덕분에 맏며느리 역할을 8년 동안 했네요. 집안의 경조사도 아프신 어머님의 수발도 모두 제 담당이었습니다. 남편이라는 사람도 너무 어리숙해서 친구니 선배니 하는 인간들한테 크게 사기도 2번이나 당하고 늘 직장 다니기를 싫어하고 핑계만 있으면 사표 쓰고 사업할 궁리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지요. 그렇다 보니 우리는 늘 경제적으로 쪼들렸고 그로 인해 저는 늘 몸으로 때워야 하는 상황이었네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고 맞벌이를 하던 막내 서방님과 동서는 돈으로 상황을 벗어났고요. 그러던 중 어느 날 평소처럼 병원 음식은 입에 안 맞아 식사를 안 하시는 시어머니를 위해 만들어간 도시락을 펼치고 있는데 이를 보시던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쥐시며 제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소유하신 작은 상가 하나를 나중에 꼭 제게 주시겠노라 하시니 그동안의 고생을 다 보상받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제외하곤 제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네요.
한 번은 막내 서방님이 회사에서 과장으로 승진을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축하 파티라도 해야 하지 않겠냐며 저더러 실력 발휘를 해보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음식 준비하는 동안 동서는 작은 방에서 무얼 하는지 부엌에는 콧배기도 내밀지 않더라고요. 음식 준비를 하다 열받은 제가 동서한테 나오라고 부르니 대번에 시어머니께서 일하고 온 사람 좀 쉬게 놔두라고 하시는 거예요. 막내 서방님도 대번에 저한테 서로 형편껏 되는 만큼 하자면서 형수님이 솜씨 좀 발휘하시고 저희는 경제적인 부담을 지고 그러면 되지 않냐고 하는데 순간 속에서 화가 솟구쳐 올라오는 기분이더라고요. 그래도 좋은 날이고 시어머니도 계시니 속으로 화를 꾹 참았습니다. 음식 준비가 거의 다 끝났을 무렵 막내 동서가 슬쩍 나와서 음식들을 보더니 고작 한다는 소리가 왜 다 고기밖에 없냐면서 이러면 몸에 안 좋다고 반찬 투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생했다는 소리는 못할 망정 투정을 부리냐고 그냥 맛있게 먹으라고 좋은 말로 타일렀어요. 그러자 또 대번에 시어머니께서 막내 동서가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왜 무안을 주냐며 저에게 면박을 주시더라고요. 집안에서의 제 입지는 항상 그랬습니다. 돈이 없으니 몸으로 때워야 하는 그런 신세였지요. 게다가 남편이란 사람도 세월이 가도 철이 들지 않아서 그런 대화가 오고 가도 그저 시어머니와 동생의 눈치만 살필 뿐이었지요. 그런데 얼마 전 드디어 아주버님의 결혼 날짜가 잡혔습니다. 저도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맏며느리 노릇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정말 기쁘더라고요. 아주버님과 결혼할 여자는 아주버님과 12살 차이 나는 20대 후반의 치과의사였어요. 이미 자기 치과도 있고 예단비도 현찰 1억이나 들고 왔어요. 게다가 나이 어린 형님은 당당하게 저와 막내 동서를 자네라고 부르더군요. 물론 형님이니까 잘못됐다고 말할 순 없지만 그래도 참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지난 추석 때 명절 준비를 위해 형님과 막내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지요. 막내 동서는 형님이 들어온 이후로는 더 이상 시어머니에게 1등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인지 예전보다는 고분고분한 말투로 시간 맞춰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형님은 자기는 환자들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바쁘고 시간도 없으니 그런 건 자네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명절 당일날 아파서 못 온다던 막내 동선의 딸이 오는 바람에 식탁에 의자가 하나 부족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에게 너는 좀 나중에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부엌에 우두커니 서서 가족들 부족한 반찬과 국을 퍼주고 있는 제 자신이 어찌나 한심하고 서글프던지요. 그런데 남편이란 작자는 뭐가 그렇게 맛있는지 우걱우걱 잘도 처먹더라고요. 코로 먹었는지 입으로 먹었는지 모를 식사가 끝나고 과일을 깎고 있는데 거실에서 나이 어린 형님이 시어머니한테 엄마 하며 알랑방구를 떠는 게 귀에 쏙쏙 박히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어머니 품위 유지하시는데 쓰시라고 멀리서 보기에도 제법 두툼한 흰 봉투를 건네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 저는 결혼 8년 만에 임신을 했어요. 이 소식을 시어머니께 전하자 시어머니는 어떻게 며느리 둘이서 동시에 임신을 하냐며 격경사라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형님도 임신인 거였죠. 며칠 뒤 시어머니는 두 며느리를 불러 앉히시곤 형님한테는 입덧에 좋은 한약이라며 보약을 주시고 저에게는 덕담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원래 집안 맞이가 잘 풀려야 집안이 잘 풀리는 법이라며 그러니 서운해 말라고 하셨지만 그날 집에서 혼자 오래 울었네요. 부모가 무능력해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까지 차별받는 것 같아서 뱃속에 있는 아기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일주일 간격으로 저랑 형님 모두 출산을 했습니다. 형님은 아들, 저는 딸을 낳았어요. 시어머니는 평생 동안 아들 셋 낳은 걸 제일 큰 자랑으로 여기시는 분이에요. 무슨 뜻이냐 하면 그런 시어머니 앞에 딸 낳은 저는 죄인이나 다름없었던 거죠. 산후조리원에서 돌아온 날 어머니가 형님네 아기를 데리고 저희 집에 오셨어요. 하시는 말씀이 어차피 니애 키우는 김에 형님네 아들까지 같이 키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손사래를 치자 한 달에 100만 원씩 준다는데도 싫은 거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내 딸 분유값이라도 벌자라는 마음으로 알겠다고 했고 그렇게 형님네 애까지 둘을 동시에 돌보느라 허리가 끊어지겠더라고요. 여기까지도 치사하고 분하지만 참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얼마 전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길로 곧바로 며느리 자리 사표냈습니다. 지난주 형님 병원이 확장 이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막내 동서는 축하도 하고 구경도 하려고 형님 병원을 찾았어요. 형님과 인사를 하고 집에 가려던 참에 화장실에 들렸는데 우연히 병원 직원들이 하는 얘기를 듣게 된 거죠. 얘기인 즉슨 저희 시어머니가 저에게 준다고 했다는 상가를 팔아서 이 병원 확장을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막내 동서도 저만큼이나 어이가 없나 보더라고요. 뺀질거리긴 해도 막내 동서도 그 상가만큼은 제 것이라고 알고 있었으니 시어머니의 태도에 실망한 거죠. 저희 둘은 그 길로 시어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식구들한테도 형님 병원 확장 이전으로 축하 파티할 거니까 모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다들 모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저는 시어머니께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봤습니다. 혹시 저에게 주시기로 한 상가 팔아서 형님네 병원 확장 도와주셨어요? 하고 묻자 시어머니는 그걸 왜 네가 신경 쓰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안은 원래 맞이가 잘 풀려야 다른 사람도 잘 풀린다는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이에 질세라 아주버님과 형님까지 가세해서는 자기네가 잘 살면 우리 모른 척 하겠냐며 한 가족이어도 능력 있는 사람 위주로 밀어주는 게 좋지 않냐고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개소리를 들어줄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은 식탁 밑으로 가족들 눈치만 보면서 저를 쿡쿡 찌르며 그만하라고 신호를 보냈지만 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앞치마를 벗어버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쓸데없는 이야기는 그만하고 바쁜 사람들 불러놓고 뭐하는 짓이냐며 어서 가서 빨리 저녁이나 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시어머니 얼굴로 앞치마를 집어 던졌습니다. 이 거지 같은 며느리 자리 내놓겠다고 소리를 지르자 남편은 저에게 제정신이냐며 오히려 고함을 치더라고요. 그 고성을 내뿜는 주둥아리를 보고 있자니 저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주먹을 쥐고 있는 힘껏 남편의 턱을 갈겼습니다. 입술이 터져서 피가 나고 턱을 부여잡고 어버버거리고 있는 꼬라지를 보자니 얼마나 웃음이 나던지 말이에요. 저는 막내 동서를 쳐다보면서 동서는 나처럼 살지 말라고 말하고 형님한테도 어른 대접받고 싶으면 어른답게 행동하라고 했어요. 자기가 해달라고 한 게 아니고 시어머니가 알아서 해준 건데 왜 자기한테 난리냐면서 형님은 어린아이처럼 울고불고 보채고 있더라고요. 큰형님과 막내 서방님은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저를 응시하고 있고 고분고분하고 순종적이던 둘째 며느리에게 앞치마로 얻어맞은 시어머니는 뒷목 잡고 쓰러진다고 쇼를 하고 계셨어요. 온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으니 그렇게 속이 후련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변호사도 알아보고 이혼 절차도 시작하려고 해요. 누군가는 제가 상가를 못 받은 게 서러워서 이 사태를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저는 그 치과의사 며느리가 오고 나서 그동안 제가 맏며느리 역할을 한 게 아니라 저는 이 집의 식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제 딸이 이 집에서 저처럼 천덕꾸러기 손녀가 되는 것도 지켜볼 수 없고요. 이젠 날씨도 점점 따뜻해지고 봄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와 제 딸의 인생도 이제 그늘에서 벗어나 양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펼쳐질 저와 제 딸의 앞길에 행복을 빌어주세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남편과 헤어졌습니다. 이렇게 헤어졌다고 사연을 쓰는 지금도 실감이 나질 않고 뭔가 남의 이야기 같네요. 결혼할 때는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사랑하는 남편과 토끼 같은 자식들을 낳고 행복하게 사는 삶을 꿈꿨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남편을 만나기 전 저는 회사를 다니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속한 부서가 남자 직원 수가 여직원에 비해 월등히 많았고 야근과 회식도 잦았어요. 그렇다 보니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었지요. 성격상 싫은 소리를 쉽게 하는 편이 아니라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는데 타부서로 옮기기도 쉽지 않았고 일 자체도 제 적성에 맞지 않아서 정말 힘들더라고요. 결국 어거지로 3년 정도를 버티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집에서 혼자 준비를 할지 학원을 다닐지 고민하던 끝에 그래도 오랜만에 다시 공부하는 거니까 도움을 받는 편이 좋겠더라고요. 집에서 노량진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학원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요. 남편 역시 제가 다니는 학원에서 공부하는 수강생 중 한 명이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가까워지게 된 이유는 단순합니다. 공무원 학원에서도 나름 같이 공부하는 팀을 꾸려주는데 저희가 어쩌다 보니 한 팀에 속하게 되었거든요. 처음에는 6명이던 팀이 어쩌다 보니 다 나가떨어져서 한 달 후에는 남편과 저 2사람밖에 남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 둘이서 식사도 종종 하게 되고 아무래도 외로운 수험 생활을 하면서 정신적으로 의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남편도 저와 마찬가지로 사회생활을 겪어본 사람이었기에 대화가 잘 통했거든요. 시험을 한 달쯤 앞뒀을 때는 서로 약속했습니다. 꼭 합격해서 정식으로 사귀자고 말이에요. 속상하게도 시험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라던 공무원에 합격한 반면
남편은 안타깝게 마지막 관문에서 떨어졌더군요. 남편은 비록 자기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자기의 여자친구가 되어줄 수 있겠냐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사실 이미 함께 힘든 수험 생활을 보내면서 정도 많이 들었고 고마운 마음도 컸기에 남편의 고백을 모른 척 할 수 없었어요. 그렇기에 남편과 연인 사이가 되었고 물심양면으로 그의 수험 생활을 응원하고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번에도 불합격을 하고 말았어요. 좌절하고 무너지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달리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남편은 저와 처음 만났을 때도 이미 한 차례 낙방을 했던지라 정신적 충격이 몇 배로 커 보였어요. 지켜보는 입장에서도 차마 한 번 더 해보라고 할 수가 없었고 남편 스스로도 할 엄두가 안 나는 눈치였습니다.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며칠 동안 연락이 닿지 않던 남편은 공무원 준비는 그만하고 대신 취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그러겠다는데 제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다행히 오래 걸리지 않아 남편은 지인의 사업을 돕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다 싶었어요. 이후로 한 1년 정도 더 지났을 무렵 남편이 저에게 결혼하자며 청혼을 해왔습니다. 3년이란 연애가 결실을 맺는구나 싶어 감격스럽기도 했고 기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청혼을 받고 정확히 일주일 뒤 시댁에 찾아가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시부모님은 서울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지역에 위치한 24평대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셨습니다. 남편도 이 집에서 태어나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살다가 서울로 대학을 진학하면서 독립했다고 했습니다. 두 분 다 달달한 간식거리를 좋아하신다는 말을 미리 들었기에 한과랑 화과자를 준비해 갔네요.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가다가 시부모님께서 결혼식이나 신혼살림 같은 건 둘이 이야기를 좀 해봤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남편하고 진작부터 이야기해보고 싶기는 했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좋을지 몰라서 엄두를 못 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물어봐 주셨을 때 반가운 심정이었습니다. 당시 제 주변에는 이미 결혼한 지인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또 제가 무슨 성인군자도 아니고 저도 사람인데 솔직히 따질 건 따져보고 싶었지요. 저는 첫 직장에서 벌어둔 돈과 얼마 되지는 않아도 공무원 일을 하면서 번 돈까지 어느 정도 모아둔 돈이 있긴 했어요. 남편에게 당신은 얼마나 있냐고 물었더니 우물쭈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는 이미 첫 직장에서 번 돈을 수험 생활에 다 써버린 탓에 결혼식에 쓸 수 있는 돈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돈도 없으면서 무슨 생각으로 나한테 청혼을 한 건가 싶었어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느낌이 이런 건가 싶었지요. 본인도 나이가 있으니 조급해서 그랬나 싶기도 하고 짧은 순간이었지만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에서 표정 관리를 못한 건지 시부모님이 4천 정도는 해주실 수 있답니다. 제가 모은 돈 4천에 남편이 가진 돈 1,000, 그리고 시부모님 돈 4천. 그래도 1억뿐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차마 부동산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바깥 유리에 붙어있는 A4 종이만 슬쩍슬쩍 대충 훑어만 봤어요. 역시나 어림택도 없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한편 제가 시댁에 인사를 드리고 왔다는 사실을 아신 친정부모님께서는 그 이후로 제가 가타부타 뭐 말이 없으니까 걱정이 되셨던 모양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며 절 붙잡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결국 뾰족한 수를 찾지 못했던 제가 부모님께 상황을 털어놓았지요. 그러자 친정부모님께서는 그러면 이자 없이 빌려 쓴다 생각하고 당신들이 부족한 전세금을 빌려주신다 하셨습니다. 겨우 돈 때문에 좋은 사람을 놓치면 되겠냐면서 말이지요. 커다란 걱정거리를 순식간에 덜게 되니 마음이 너무 홀가분해지더라고요. 그 주 주말 마침 아버님 생신이었기에 다시 한번 시댁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신우와 신우 남편도 와 있더라고요. 남편보다 3살 많은 신우는 뚜렷한 직업은 없고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자기 용돈 정도만 벌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신우 남편도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학생이라고 했고요. 남편 말로는 애가 생겨서 부랴부랴 혼인신고를 먼저 했는데 애가 잘못되었다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사이가 별로 안 좋다나요. 아무튼 아버님 생신상에 모여 다 같이 식사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그러다 제가
저희 친정에서 1억을 빌려주신다 하여 전세금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시부모님도 그렇고 남편도 좋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순간 말 그대로 시간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정말 감사한 일이라면서도 주변의 눈치를 살피는 듯 했고, 어머님 역시 아버님과 신우 남편의 표정을 살피는 듯 했어요. 아버님께서는 왜 너희 아버지가 1억을 빌려주시냐면서 너희 둘 다 성인인데 너희들 이름으로 대출받으면 되지 않냐고 물으셨습니다. 약간 화가 나신 듯한 목소리였지요. 그리고 왠지는 모르겠지만 신우 남편이 밥을 다 먹지도 않고 먼저 일어나겠다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 신우도 진짜 이럴 거냐면서 자기 남편을 따라 나가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뭔가 말실수를 한 것 같았어요. 남편이 저에게 잠깐 이야기 좀 하자면서 방으로 저를 부르더라고요. 신우 남편이 평소에 처가, 그러니까 저에게는 시댁이네요. 돈 없는 걸 가지고 평소에도 신우를 못 살게 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처남, 그러니까 제 남편이 돈 있는 처가로 장가간다고 저러는 거랍니다. 제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었다나요. 너무 유치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한마디로 신우 남편 인성이 썩어 빠졌다는 건데 그게 제 탓은 아니잖아요. 무엇보다 제가 신우 남편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다시 거실로 나오니 아버님은 아버님대로 저한테 잔뜩 화가 나셨더라고요. 하시는 말씀이 왜 저희 아버지께서 1억을 해주시냐입니다. 저희 전세금이 부족해서 도와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라고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더니 정말 그뿐이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 다른 뜻이 있어야 하는 거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제 말투가 예의 바르지 못했다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아버님께서는 혹시 저희 아버지가 당신과 기싸움이라도 지금 하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냐고, 지금 1억으로 남편하고 당신 기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따지셨어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다 나려고 하더라고요. 절대로 그런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라고 달래듯 풀어드렸습니다. 이때만 해도 솔직히 그저 나이 드신 아버님의 유치한 노여움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혼식을 올린 이후로 점점 뭐라고 해야 할까요?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남편을 포함한 시댁 식구들이 점점 염치가 없어지더라고요. 결혼식을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친정 아버지의 생신이셨어요. 저희가 결혼할 수 있도록 큰 돈을 빌려주시기도 했고 이자도 받지 않으시는 만큼 용돈을 넉넉히 챙겨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한 50 정도 드리자고 했지요. 그런데 남편이 펄쩍 뛰면서 자기는 자기 부모님한테 한 번도 30 이상 드려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매달 시부모님께 20만 원씩 용돈을 보내드리고 있고 생일은 또 따로 챙기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반면에 저희 부모님은 이자도 안 받으시고 다달이 저희로부터 용돈도 안 받으십니다. 남편도 그걸 뻔히 알면서 그런 반응을 보이니까 솔직히 정 떨어지더라고요. 결국 이 일을 계기로 저희는 부모님 용돈은 각자 챙기고 생활비도 반반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갚지 말라고 하셨지만 제가 우겨서 다달이 20만 원씩 이자 명목으로 드리기로 하였고요. 남편은 저더러 이상한 똥꼬집이라고 했지만 이게 다 본인의 뻔뻔한 태도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건 모르는 듯 했어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네요. 얼마 지나지 않아 친정아버지께서 결혼 35주년 기념으로 친정어머니 차를 바꿔주셨습니다. 그러자 친정어머니께서 당신이 타시던 구형 그랜저를 저더러 갖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당시 저와 남편은 제가 처녀 때부터 타던 차를 같이 쓰고 있었기에 이참에 2대를 쓰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좋다고 했습니다. 사실 구형 그랜저라고는 해도 친정어머니께서 어디 멀리 타고 다니신 것도 아니고 4년 정도밖에 가지고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상태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시부모님께 뭐라고 했는지 시부모님께서 굉장히 언짢으신 투로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저더러 하시는 말씀이 네 남편은 새 차 탈 줄 모르는 줄 아냐입니다. 그러면서 사돈도 너무 하시답니다. 새 차를 사주시던가 아니면 차라리 중고차를 팔아서 돈으로 주시지 받는 사람 기분은 생각도 안 하시나 보다고 불평을 늘어놓으시더군요. 황당했지요. 안 줘도 그만인 차를 생각해서 주신 건데 막말로 동네 고철상에 가져다 줬어도 이보다는 좋은 소리를 들었겠다 싶었습니다. 듣고 있자니 이건 뭐 말 그대로 시부모님이 저희 부모님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순식간에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면 아버님이 한 대 사주시지 그러세요. 이제까지 뭐 하시느라 아들 차 한 대도 못 사주셨냐고 쏴붙여버렸습니다. 그러자 저더러 말하는 싸가지 좀 보랍니다. 싸가지가 없어서 죄송하고 남편은 절대로 그 차 못 타게 할 테니 걱정 마세요. 라고 말씀드린 뒤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퇴근을 하더군요. 씩씩거리며 현관을 들어오는 폼이 딱 봐도 아버님한테 벌써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었는 모양이에요. 저는 차키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타지 말라고요. 내 차도 우리 엄마 차도 다 타지 말라고요. 네 능력으로 사서 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진짜 치사하게 이럴 거냐면서 키를 안 주더라고요. 제가 보험에서 당신 이름 다 뺄 거고 도난 신고해버릴 거니까 장난하는 거 아니라고 타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보니까 자기도 치사하고 더러웠는지 차키 꺼내놓고 출근했더라고요. 치워버렸습니다. 어머님한테 문자가 와 있기를 줬다가 뺏는 게 세상에서 제일 나쁜 짓거리랍니다. 무시해버렸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그간 서로 간에 마음 상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다 적자면 밤을 새도 부족할 거예요. 그래도 어렵게 부부의 연을 맺은 만큼 저나 남편이나 예전으로 돌아가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둘이서 아무리 노력해도 시댁 식구들이 얽혀버리면 금세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가 버리는 기분이었어요.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최근의 일로 저희 두 사람의 관계의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신우랑 신우 남편이 결국 이혼을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워낙 그 부부랑 왕래가 없기도 했고 관심이 없었기도 해서 어쩌다 그 지경까지 이르렀는지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소위 좋게 좋게는 아닌 듯 했어요. 남편도 자기 누나 일이라서 그런지 며칠 동안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좋은 일도 아닌데 굳이 알고 싶지도 않아서 자세히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며칠 뒤 어머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만나서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경험상 이렇게 각 잡고 밖에서 보자 하시면 안 좋은 이야기였기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갔습니다. 어머님이 말씀하신 카페에 도착하니 아버님도 같이 나와 계시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분은 제가 한숨 돌릴 틈도 주지 않으시곤 당신들 하고 싶은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신우 이혼하는 거 들었냐면서 신우 남편 쪽에서 위자료를 요구한다더군요. 못돼 처먹은 자식인 건 진작에 알고 있었지만 끝까지 저러는 걸 보니까 아주 밥맛이라면서 욕을 하시는데 저는 그저 적당히 맞장구를 치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어디 가서 내 욕도 저렇게 하시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그때 어머님께서 다시 위자료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저더러 혹시 모아둔 돈 좀 없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당황스럽기도 했고 정말 없었기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아버님께서 니네 아버지 돈 많다고 니들 결혼할 때 1억 톡하고 내놓지 않았냐면서 거기다 한번 물어보랍니다. 제가 그 돈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빌려주신 거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왜 신우 위자료를 빌려주셔야 하냐 했어요. 그러자 아버님께서는 그럼 너네 결혼할 때 우리가 해준 4천만 원 내놓으랍니다. 우리는 쪼잔하게 빌려준 게 아니고 그냥 준 거였지만 저하는 꼬라지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돌려받으셔야겠다고요. 그 돈을 저를 주셨어요? 아버님이 저를 보고 주신 거라고요. 남편이 저한테 장가와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주신 게 아니고요. 라고 제가 따지자 그딴 거 모르겠고 당신 돈 내놓으랍니다. 정말 옛날 개그처럼 기가 차고 코가 차더라고요. 그 돈 막말로 무슨 제가 핸드백 하나라도 샀으면 말을 안 해요. 전세 구하는데 다 들어간 거 뻔히 하시는 분이 그러시니 진짜 웃기더라고요. 아버님은 혼자 씩씩대시더니 저더러 기다리랍니다. 그러더니 남편한테도 전화를 거시더라고요. 저도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이 자리에서 뭐가 됐던 간에 아주 결판을 지어야겠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도 금방 도착했더군요. 저와 시부모님 표정을 보고 분위기 파악이 됐는지 짜증스러운 얼굴로 무슨 일이냐고 묻길래 제가 아버님이 4천만 원 돌려달라신다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버님께서 네 마누라 말하는 사가지가 아주 개꼬라지라서
내가 그 돈 돌려받아야겠답니다. 지금 당장 가져오라고 아주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남편은 저를 보더니 너는 빨리 죄송하다고 못하냐면서 앞뒤 사정은 들어볼 생각도 안 하고 눈을 부라리더라고요. 카페에 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는 들리지도 않는지 말이에요. 저도 악에 받쳐서 니네 잘난 아버지가 우리 아빠한테 가서 니네 누나 위자료 꼬으래는데 내가 그런 것까지 해줘야 되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순간 벙찐 표정을 짓더니 그래도 어른이 시키면 하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뭘 잘했다고 난리냐며 빨리 사과하라는 거예요. 어머님까지 난데없이 이게 다 당신들이 돈이 없어서 그런 거라며 당신들이 건물이라도 몇 채 있었으면 이런 무시를 당했겠냐며 나오지도 않는 눈물을 쥐어 짜내고 계시더라고요. 이 모든 꼴을 지켜보고 있는데 순간 마치 이 모든 상황이 현실 같지 않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친정아버지께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께 이혼할 거라며 지금 당장 제 계좌로 4천만 원만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에게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사인해서 준비해 오라고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전세 계약할 때 제 돈하고 친정아버지가 빌려주신 돈이 어쨌든 대부분이었기에 제 이름으로 계약을 했거든요. 어차피 보증금 돌려받으면 되니까 먼저 4천 주고 끝내버려야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이혼 서류 이야기를 꺼내니까 남편이 멈칫하더니 갑자기 그건 또 무슨 소리냐며 성질을 부리더군요. 저는 아버님과 어머님을 지그시 쳐다보면서 4천도 돌려드리고 남편도 돌려드리겠다 했습니다. 다 가져가시라고요. 저는 이제 그쪽하고 연관된 건 10원짜리 하나도 실오라기 하나도 정말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고요. 그리고는 준비되면 연락하라는 말만 남기고 먼저 카페에서 일어났습니다. 차에 올라타서 시동을 거는데 아버님이 카페에서 뛰어나오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저도 모르게 악셀을 밟으며 얼른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곧이어 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지만 받지 않았고요. 집으로 오자마자 도어락 비밀번호부터 바꿨네요. 남편은 문자로 아무래도 자기가 순간 부모님 때문에 물불 못 가리고 말을 막 한 것 같다며 미안하답니다. 신우에 관한 일은 자기가 부모님과 잘 해결할 테니 신경 쓰지 말라며 장인어른께 잘 말씀드려 달라고요. 문자는 그냥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런 식의 연락이 한 2주 가까이 오더니 결국은 남편이 이혼 서류를 가지고 저희 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친정아버지께서 현관 밖에 서 있는 남편에게 죽기 싫으면 서류만 놓고 꺼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쫄보 같은 인간, 서류만 놓고 정말 갔더군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저랑 갈라서면서 다시 시댁으로 들어갔답니다. 문제는 시댁으로 들어가고 나니까 제가 일하던 사무실까지 출퇴근 거리가 어지간히 멀어졌나 봐요. 차도 없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하루가 멀다 하고 지각을 일삼아서 결국 잘렸다고 하더군요. 이제 그 나이에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해서 먹고 살런지 뭐 알아서 살겠지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차 무자녀 주부입니다. 저와 남편은 나이 차이가 7살 납니다. 남편은 제가 대학생 때 친하게 지냈던 언니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어요. 이미 대학교를 먼저 졸업한 뒤 대기업 취직에 성공했던 언니는 직장 동료였던 남편을 제게 소개시켜 주었죠. 남편의 적극적인 대시로 결국 다니던 대학교를 졸업도 못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고 여자는 집에서 집안일을 해야 한다는 남편의 말에 제대로 된 사회생활도 못 해보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TV를 보다가 가끔씩 나오는 퀴즈 문제를 틀리면 넌 가방끈이 짧아서 안 돼? 라고 말하거나 회식으로 술에 떡이 돼서 집에 늦게 들어오는 걸 나무라면 넌 회사를 안 다녀봤으니까 이것도 일의 연속인 걸 몰라서 그런다고 되려 저에게 면박을 주거나 했어요. 자기 때문에 포기한 제 삶인데도 그런 부분을 전혀 존중해주지 않았죠. 저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지만 최근 정말 저를 너무 화가 나게 한 일이 있어서요. 제가 3년 동안 참았던 울분을 터트린 얘기를 써보려고 해요. 저처럼 결혼하신 분들은 모두 공감하실 거예요. 거리가 멀던지 가깝던지 간에 엄마를 만나러 친정에 가는 건 정말 즐거운 일이잖아요.
하지만 저는 남편 때문에 친정에 가는 게 싫습니다. 아니, 싫어졌다고 하는 게 더 맞겠네요. 어차피 자주 가지도 못하지만 한 번 가면 남편이 아주 개진상을 떨거든요. 일단 남편은 저희 집에 도착하는 순간 방바닥과 하나가 됩니다. 방바닥에서 등이 베겼는지 사이가 조금 소원해졌다 싶으면 그 길로 소파로 기어 올라와서 소파랑 하나가 되죠. 하루 종일 누워서 저한테 리모컨 좀 가져와라, 물 좀 가져와라, 등 좀 긁어줘라. 아주 상전이 따로 없습니다. 심지어 장인어른인 저희 아버지가 퇴근하고 들어오셔도 누워서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해요. 누운 채로 고개만 휙 돌려서 오셨어요 라고 말 한마디 던지는 게 남편의 인사법이죠. 어디서 배운 예의 범절인지 아주 장인어른과 장모를 대놓고 무시하는 거죠. 그래도 저희 부모님은 그런 남편을 아들이다 생각하시고 평소에 얼마나 피곤하면 그렇겠냐며 최대한 싫은 소리 안 하시려고 하시고 그런 모습도 제 남편이라고 이해해 주시려고 하시는데 저는 그마저도 너무 죄송스럽고 이런 작자가 남편이라는 게 부끄럽고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저보고는 가방끈이 짧다며 경제권도 가져갔고 집에만 있으면서 돈 쓸 일이 뭐가 있냐며 얼마 되지도 않는 걸 용돈이라고 주는 게 전부거든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는 거죠. 그런데 결국 이번 저희 엄마 생신 때 사단이 나고 말았어요. 정말 또 생각하니까 열받네요. 저는 친정이든 시댁이든 어른들을 만날 때면 항상 식사 정도는 대접하려고 해요. 그러면 남편은 정말 무슨 임금님 수라상을 대접하는 것도 아닌데 온갖 생색을 혼자 다 냅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밥값이 너무 비싸다, 값에 비해 맛이 없다, 돈이 아깝다 등등. 단 한 번을 먹는 사람 마음 편하게 먹게 하는 법이 없어요. 심지어 집에 돌아와서도 며칠 동안 음식값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저희 어머니 생신이셨어요. 저희 친정 근처에 돼지갈비집이 새로 오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잘 챙겨드릴 형편도 못 되고 하니까 제가 우리 새로 생긴 고깃집이니까 한번 가보자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별말 없이 고깃집으로 차를 몰더라고요. 뭐 소갈비도 아니고 돼지갈비니까 장모님 생신인데 얼마든지 사 먹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참고로 바로 얼마 전이었던 시어머니 생신 때는 소갈비를 사드렸어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남편이란 작자가 메뉴판은 보지도 않고 저희 부모님께 무얼 드시고 싶으신지 여쭤보지도 않고 바로 종업원을 불러서 물냉면 4개를 시키더군요. 주문을 받은 직원도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좀 당황한 눈치였고 저는 너무 창피하고 분하고 만감이 교차하면서 눈물이 나는데 차마 친정 부모님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기는 싫어서 입술을 깨물고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간신히 참았습니다. 후루룩 소리가 들려서 고개를 돌려보니 남편은 그 와중에 돼지 새끼 마냥 냉면을 처먹어대더군요. 무슨 맛인지도 모르겠는 그 냉면을 눈물과 함께 삼키는데 도무지 이런 인간하고는 못 살겠다라는 생각만 들었어요. 다음날 점심때 저 혼자 다시 부모님 모시고 식사 대접해드리고 왔어요. 아무 말씀 없이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눈물을 훔치시더군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니, 정말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어떻게 남편에게 복수를 하나 생각하며 달력을 보니 때마침 조금 있으면 저희 휴가 날짜더라고요. 보나마나 남편은 당연히 시댁으로 가자고 할 게 뻔했죠. 왜냐하면 저희는 결혼 3년 내내 시댁으로 휴가를 갔거든요. 맨날 하는 말이 성수기에 피서지 가봐야 사람만 많고 돈만 쓰고 집 근처에서 10,000원 주고 먹을 거 거기로 가면 50,000원은 내야 한다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남편이 고집을 피웠기 때문에 이젠 다른 데 가자고 말하기도 짜증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이번 여름 휴가도 당연히 시댁으로 갔어요. 전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챙겨온 추리닝으로 옷을 갈아입고 남편이 친정에서 했던 그 모습 그대로 거실 바닥에 누웠습니다. 옆으로 누워서 과자를 먹으며 킬킬거리며 TV를 보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님이 저를 벙찐 표정으로 바라보시다가 또 뭐하니? 저녁 준비 안 하니?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왜요? 여기 제 집도 아니고 저 손님이에요. 저 여기 쉬러 온 거예요 라고 대답했죠. 그리고선 미친 척 계속 누워서 TV만 봤습니다. 다들 처음 보는 제 모습에 어찌할 바를 몰라 쳐다만 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 저도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는데 한편으로는 이 상황이 스릴 있고 은근히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한두 시간쯤 지났을 무렵 제가 어머니 제가 맛있는 저녁 사드릴 테니까 오늘은 그냥 나가서 먹어요라고 했어요. 그렇게 시부모님을 모시고 근처에 있는 돼지갈비집으로 향했습니다. 당연히 저도 똑같이 선수 쳐서 종업원부터 부르고 곧바로 물냉면 4그릇을 주문했어요. 시어머니가 갈비도 시켜야지 라고 하시길래 어머니, 여기 갈비가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그냥 냉면만 드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친정 엄마 생일 때 먹은 냉면은 무슨 맛인지도 모르겠고 눈물맛만 났는데 이번에 먹은 냉면은 그렇게 시원하고 맛있더라고요. 고깃집 냉면이 이렇게 맛있는 줄 처음 알았네요. 시댁으로 돌아오자마자 아무 소리도 듣고 싶지 않아서 씻지도 않고 옷 갈아입고 불 끄고 누워 자버렸네요. 옆에서 남편이 개소리를 씹으려 대는 것 같았는데 무시해버렸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동네 친구들하고 당구 치러 간다고 홀랑 나가버리고 전 어제와 마찬가지로 또 거실에 누워서 TV를 보기 시작했어요. 부엌에서 시어머니가 아침상을 준비하시는 것 같았는데 못 들은 척하고 버텼네요. 그러고 있으니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청소기를 들고 나오시길래 또 저는 못 본 척 핸드폰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결국 시어머니가 저한테 너는 여기 밥 처먹고 자빠져 있으려고 왔냐며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머니, 저 여기 쉬러 온 거라니까요? 라고 하면서 청소기 돌리시는 시어머님을 피해 소파 위로 올라갔습니다. 시어머님은 얼굴이 빨개져서 씩씩대고 계시고 때마침 남편이 돌아왔어요. 어머님이 남편을 보자마자 막 뭐라 소리를 지르시길래 저는 남편한테 으이구, 효도 좀 해라. 니네 엄마 속 좀 썩이지 말고 너 그러다 엄마 아빠 돌아가시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랬어요. 이 말은 남편이 맨날 저한테 하는 단골 대사거든요. 그랬더니 시어머님이 저보고 그따위 말은 어디서 들어왔냐고 시부모한테 니네 엄마 아빠가 뭐냐고 욕을 하시길래 바로 시어머니한테 어머님 아들이 맨날 저한테 하는 말인데 그래서 전 어머님한테 배운 건 줄 알았어요 라고 쏴붙여버렸어요. 남편이 심각성을 느꼈는지 너 도대체 왜 그러냐고 당장 짐 싸서 일단 집으로 가자고 집에 가서 얘기하자고 하는데 내가 왜 휴가도 안 끝났는데 왜 벌써 집에 돌아가냐? 그리고 휴가 끝나면 너랑도 끝이니까 그런 줄 알아. 라고 다 쏟아부어 버렸어요. 제 눈에서 눈물 나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제 부모님 눈에 눈물 나게 만드는 사람은 그 누구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더 늦기 전에 이혼하고 당분간 친정 부모님하고 여행도 다니며 3년간 못한 달러를 좀 하려고요. 끝마치지 못한 대학교도 다시 들어가서 이루지 못한 학업과 제 꿈도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모두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